베트남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트남 박린성 삼성 공장에서 컨테이너 트럭들이 줄지어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베트남 경제를 책임진 생산 설비들이 떠나고 있었죠. 목적지는 인도였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17.5%, 652억 달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30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었고요. 베트남 정부는 급하게 산업통상부 장관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2시간을 기다린 끝에 30분 면담을 얻었죠. 삼성의 대답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 기업이 한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증거였죠. 도대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5년 파트너십은 왜 하루아침에 무너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 고위 관료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베트남에 40%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국장이 프로젝터를 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이런 구조는 처음 봤거든요. 베트남 전체 수출액 3,720억 달러.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수출액 652억 달러. 비중 17.5%. 한 나라 전체 수출의 거의 5분의 1을 외국 기업 단 한 곳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재무부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숫자입니까? 한 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외국 기업 하나가 책임진다는 게 경제학적으로 가능한 구조입니까? 저는 3번 검증한 데이터였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72%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에서 나옵니다. 베트남 자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수출은 겨우 28%밖에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삼성 직접 고용 10만 명, 협력사 고용 20만 명 이상, 가족 포함 영향 인구 약 100만 명. 베트남 박린성 전체 인구가 150만 명인데 그중 3분의 2가 삼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무부 국장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기로 결정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저는 이미 여러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상태였습니다. 첫째, 652억 달러의 수출이 즉시 증발합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이 17.5% 감소하는 거죠. 둘째,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최소 8%에서 최대 12%까지 하락합니다. 성장률 6%를 자랑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셋째,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넷째,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사 1200개가 연쇄도산 위기에 빠집니다. 다섯째, 박린성과 하노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폭락합니다. 국장이 낮게 신음했습니다. 이건 경제위기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 붕괴 시나리오잖습니까? 정확합니다. 최악의 경우 베트남은 향후 3년간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삼성이 떠난다는 신호 자체가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이제 위험한 투자처라는 메시지를 보내니까요. 재무부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 40% 관세를 때리면 사실상 누구를 치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타격을 받는 쪽은 삼성이에요. 그리고 만약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베트남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결국 우리 관세 정책이 동남아 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었군요. 한 기업이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였어요. 캠벨, 베트남과 삼성의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해부해주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베트남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삼성이 정말로 떠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전부 파악하게. 저는 그날부터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공식 문서, 삼성투자 연역 협력사, 네트워크 데이터, 현지 언론 보도까지 닥치는 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했죠.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박린성에 첫 공장을 지었을 때 그곳은 소가 밭을 가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삼성은 그곳에 2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대규모 연구개발센터를 세웠어요.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동남아 최대 규모의 연구시설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환호했습니다. 법인세를 5%로 대폭 낮춰줬고
공장 부지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30년간 이 세제 혜택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보장이었어요. 삼성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공식 문서로 보장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은 1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총 투자 금액이 2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 돈이 베트남을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박린성은 첨단 산업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하노이는 동남아 전자산업의 중심지가 됐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하루 2달러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월급 500달러를 받으며 스마트폰을 들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베트남 로컬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삼성에 납품하는 부품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포장 박스, 인쇄물, 단순 플라스틱 부품 정도였습니다.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 모듈 같은 건 여전히 100% 한국에서 가져오고 있었어요. 베트남 현지 협력사 직원을 인터뷰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10년간 같은 일을 했다는 응우옌 린 씨의 증언이었죠. 저는 10년 동안 똑같은 일만 했습니다. 스마트폰 액정에 보호 필름 붙이는 거요. 처음 입사했을 때도 필름 붙이기였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필름 붙이기예요. 복잡한 기술은 전부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관리하거든요. 그게 베트남 경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 한국의 부품, 한국의 관리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었던 거예요. 기술 이전이 안 된 게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쪽에서 받아들일 능력이 없었던 거죠. 베트남 정부가 지난 15년간 기초과학교육이나 엔지니어 양성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베트남 국민들의 인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져봤어요. 그곳에는 이런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우리 덕분에 돈 버는 거지. 우리가 삼성 덕 본 게 아니다. 5년만 더 있으면 우리가 한국 기술 수준을 따라잡는다. 삼성 없어도 우리끼리 충분히 잘 산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경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객관적 현실과 국민들이 믿고 있는 주관적 인식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거든요. 2023년 들어서면서 베트남 정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6%대를 몇 년간 유지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베트남을 포스트 차이나의 대표주자로 꼽았고 외신들은 베트남을 차세대 아시아의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베트남 정부 고위 관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제 우리도 협상력이 있다고요. 삼성한테 계속 특혜만 줄 필요가 없다고요. 그게 베트남이 저지른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6% 성장의 72%가 외국 기업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기둥이 삼성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베트남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년 전 삼성과 맺은 약속을 깨기 시작한 거죠. 삼성 베트남법인 세무팀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을 읽은 세무팀장은 즉시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죠. 베트남 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 15%를 즉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삼성이 적용받던 법인 세율은 5%였습니다. 새로운 세율은 15%였고요. 3배가 오른 거죠.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삼성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연간 약 4,300억 원 규모였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제도 자체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칙이었습니다. 각국이 기업 유치 경쟁을 하면서 법인세를 너무 낮추니까 최소한 15%는 받자고 약속한 거였죠. 진짜 문제는 베트남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세율은 국제규칙에 따라 올릴 수밖에 없지만 대신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주겠다고요. 기술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고 투자 지원 기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삼성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보조금은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정부에 문의하면 담당자들은 매번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어요. 예산 편성 중입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폴란드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연구개발 보조금을 2배로 늘렸습니다. 인도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많이 생산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었죠. 멕시코까지도 전력요금을 할인해주고 물류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최소한 기업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은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약속만 했을 뿐 실행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삼성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15년 전에 여러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30년간 세제 혜택을 보장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30조 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국제규칙이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문제는 국제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국제규칙을 따르면서도 자국에 투자한 기업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았거든요. 베트남 정부는 선택했습니다. 삼성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당장 세금을 더 걷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게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7월, 두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베트남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낮 기온이 연일 40도를 넘나들었죠. 전력 수요가 급증했고 베트남 전력공사는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전력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사전 예고도 없이 말이죠. 2023년 7월 23일 오후 2시 박린성 삼성 공장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가동 중이던 수십 개 생산 라인이 일제히 멈춰섰죠. 첨단 전자제품을 만들던 정밀 장비들이 갑자기 전원을 잃으면 제조 중이던 제품 수만 개가 그 자리에서 불량품이 됩니다. 손실액을 계산해보니 하루에만 약 200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전이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반복됐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이 본사에 올린 긴급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 불안정으로 생산 차질이 극심합니다. 글로벌 납기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체 생산지 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삼성은 베트남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발전소를 짓겠다고요. 정부 예산 한 푼 쓰지 않고 삼성이 전액 투자해서 자가 발전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도록 허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담당 공무원들이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당시 초강도 반부패 운동을 진행 중이었거든요.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부패 혐의로 구속됐고 일부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살아남은 공무원들은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훗날 어떤 책임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예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베트남 행정 시스템의 실체였습니다. 부패한 정부도 문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는 더 큰 문제예요. 경제는 속도가 생명인데 의사결정 자체가 마비돼버린 겁니다. 삼성은 두 번째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세금 문제는 그래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력 문제는 달랐습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는 첨단 제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2024년 11월 세 번째이자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트남산 전자제품에 4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였죠. 삼성은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나서서 미국과 협상하겠지. 우리가 베트남 수출의 17.5%를 책임지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하겠지.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베트남 산업통상부 내부 회의록을 입수했는데 거기 적힌 내용을 읽고 경악했어요. 삼성이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데 관세 문제는 삼성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 아닌가? 우리 정부가 왜 나서야 하는가? 베트남 관료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15년간 베트남 경제의 5분의 1을 책임져온 파트너를 마치 세입자 대하듯 하고 있었어요. 삼성 본사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를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관계였던 거죠.
저는 당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내부 긴급회의에서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고작 이 정도였단 말입니까? 이런 파트너와 계속 함께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날 삼성 경영진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 가지 배신의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4년 1월, 15년 전 약속한 세제 혜택 파기, 연간 4,300억 원 추가 부담. 2023년 7월, 예고 없는 전력 차단, 생산 라인 마비, 일주일간 반복. 2024년 11월, 미국 관세 위기 방치, 파트너십 완전 부정. 저는 상무부 보고서에 이렇게 결론을 썼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에게 3번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삼성이 마지막 카드를 꺼낼 차례입니다. 국장이 보고서를 읽고 물었습니다. 캠벨, 삼성이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미 삼성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로 갑니다. 베트남 생산 물량의 최소 50%를 인도로 옮길 겁니다. 이미 이재용 회장이 인도 총리와 접촉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3일, 삼성 이재용 회장의 전용기가 인도 뉴델리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베트남 정부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2025년 1월 3일, 인도 뉴델리 국제공항 귀빈 터미널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 고위 관료 15명이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삼성 이재용 회장의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이재용 회장을 맞이한 건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였습니다. 국가 정상이 직접 공항까지 나와서 기업인을 맞이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공항에서 바로 총리 관저로 이동한 두 사람은 무려 4시간 동안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 기업 회장과 4시간을 독대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회담 직후 인도 측 참석자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꺼낸 제안은 파격적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생산 중인 스마트폰 연간 1억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인도로 이전하겠습니다. 3년간 총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인도 현지에서 8만 명을 신규 고용하겠습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라 연구개발센터까지 함께 설립하겠습니다. 1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입니다. 모디 총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디 총리가 내놓은 조건들을 보면 베트남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세금 문제였습니다. 인도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한 대를 생산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정부가 돌려주는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이 제도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었어요. 베트남처럼 말로만 약속하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의회를 통과한 법률이었던 겁니다. 둘째, 전력 문제였습니다. 모디 총리는 즉석에서 약속했어요. 삼성 공장만을 위한 전용 전력선을 따로 깔아주겠다고요. 국영 전력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독립 라인이니까. 일반 가정용 전기가 부족해도 공장 전기는 절대 끊기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셋째, 토지 문제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구자라트주에 있는 2,000에이커 규모의 산업단지 부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냥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이 완비된 곳이었죠. 넷째, 물류 문제였습니다. 인도는 삼성 전용 화물터미널을 항만에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출입 통관 절차도 최우선으로 처리해주고요. 베트남에서는 통관에 일주일씩 걸리던 게 인도에서는 24시간 안에 끝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인력 문제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기술교육원을 삼성과 공동으로 운영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정부 예산으로 매년 1만 명의 엔지니어를 양성해서 삼성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이 조건들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도가 내놓은 건 단순한 세금 감면이나 토지 제공이 아니었어요. 삼성이 장기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 전체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이었던 겁니다. 모디 총리는 회담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인도는 삼성을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인도 경제의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법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3년간 100억 달러 투자, 연간 1억대 생산 능력 구축, 8만 명 신규 고용. 하지만 삼성이 인도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 규모였어요. 베트남 인구는 약 1억 명입니다. 인도 인구는 14억 명이에요. 14배 차이죠. 베트남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배에 실어 전 세계로 수출해야 했습니다. 물류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납기도 오래 걸렸죠. 하지만 인도는 달랐습니다. 만들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팔 수 있는 거대한 소비 시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인도 중산층 인구만 4억 명이 넘습니다. 베트남 전체 인구의 4배예요. 저는 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물류비와 관세를 합치면 제품 가격의 약 18%가 추가 비용이었어요. 하지만 인도에서 생산해서 인도에서 팔면 그 비용이 거의 제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인도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확신을 줬습니다. 약속을 법으로 만들었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최고 위층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장담했어요. 회담이 끝나고 이틀 뒤인 1월 5일 델리에서 공식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모디 총리와 이재용 회장이 나란히 서서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죠. 인도 언론은 이날을 역사적인 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최대 경제지인 이코노믹 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로 이렇게 썼어요. 삼성의 선택, 인도가 베트남을 이겼다. 부제는 이랬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국가만이 살아남는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베트남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삼성이 떠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삼성만 떠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을 따라 베트남에 동지를 틀었던 협력사 1200개가 있었거든요. 삼성이 인도로 가면 협력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삼성에서 나오는데 삼성이 인도로 가버리면 베트남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베트남 현지 한국 협력사 사장들을 인터뷰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박린성에서 15년간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던 김 사장의 증언이었죠. 우리 회사 매출의 85%가 삼성에서 나옵니다. 삼성이 인도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요. 베트남 직원 150명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하지만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는 낫죠. 협력사들이 하나둘 인도행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박린성 산업단지에는 한국어로 쓰인 철거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어요. 공장 폐쇄, 설비 이전, 직원 정리. 베트남 현지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삼성과 협력사에서 일하던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거든요. 그들 가족까지 합치면 100만 명의 삶이 흔들리는 거였죠. 박린성 중심 가는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삼성 직원들로 북적이던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는 상인들이 늘었고요. 부동산 가격은 한 달 만에 30%가 폭락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정말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답은 곧 명확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 3월이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 응우옌 홍디엔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선 그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그 기자회견 전문을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장관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정부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경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서 장관이 공개적으로 정부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삼성이 베트남에 베푼 호의를 우리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했습니다. 세금 문제, 전력 문제, 관세 문제에서 우리는 파트너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베트남 정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더욱 처참했어요. 바로 구걸 외교였습니다. 3월 15일 응우옌 홍디엔 장관이 급히 가방을 챙겨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수행원 5명과 함께였죠. 목적지는 삼성전자 본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 주재 미국 상무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3월 16일 오전 9시 응우옌 장관 일행이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도착했습니다. 한 나라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찾아온 건데 삼성 측 반응은 냉담했어요. 로비에 실무 직원 한 명만 나왔습니다. 그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시니까 로비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응우옌 장관은 수행원들과 함께 로비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삼성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있는 베트남 장관 일행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응우옌 장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다시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었어요. 언제쯤 면담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베트남에서 왔는데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정이 꽉 차 있어서요. 내일 다시 오시겠습니까? 베트남 장관 일행은 그날 면담 한 번 못하고 허탈하게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대기업 로비에서 2시간을 기다렸는데 만나지도 못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응우옌 장관은 다시 삼성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새벽 6시부터 대기했다고 해요. 간신히 얻어낸 면담 시간은 고작 30분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이재용 회장이나 부회장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전략실 부사장급 인사가 면담자로 나왔죠. 이건 삼성이 베트남 정부에게 보내는 명확한 신호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선 응우옌 장관은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마련한 파격적인 조건들이었죠. 법인세 30년간 완전 면제, 토지 50년간 무상 제공, 전력 안정 공급 보장, 모든 규제 철폐, 삼성만을 위한 전용 항만 건설, 전용 공항 건설 검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에게 세금 3배를 더 내라고 통보하던 정부가 이제는 30년간 한 푼도 안 받겠다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부사장의 반응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록을 입수했는데 부사장이 한 말은 이랬습니다. 장관님, 제안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베트남 복귀를 검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응우옌 장관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조건이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부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세금 안 받는다고 하시더니 올해는 3배로 올리셨습니다. 전기를 준다고 하시더니 예고도 없이 끊으셨습니다. 관세 문제가 터졌을 때는 저희를 방치하셨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약속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응우옌 장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믿어주시겠습니까?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부사장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최소한 5년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10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전까지는 투자를 재개하기 어렵습니다. 면담은 시작한 지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부사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응우옌 장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5년에서 10년을 기다리라는 건 사실상 거절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응우옌 장관이 삼성 본사를 나올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전해 들으면서 씁쓸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베트남 관료들은 삼성 임원들을 호출해서 호통을 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2시간을 기다리고도 30분짜리 면담 하나 얻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간 응우옌 장관은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삼성 설득 실패, 최소 5년에서 10년 대기 필요, 단기 복귀 불가능. 그리고 베트남 경제는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첫 번째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설비들이 하나씩 분해되어 컨테이너에 실렸죠. 목적지는 인도 구자라트였습니다. 5월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이 멈췄습니다.
6월에는 협력사 공장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박린성 산업단지에 폐업 안내문이 붙은 공장이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베트남 경제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악화됐습니다. 저는 매주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상황을 추적했죠. 4월 수출액, 전년 대비 12% 감소. 5월 수출액, 전년 대비 18% 감소. 6월 실업률, 8.5%로 급등. 박린성 부동산 가격, 40% 폭락. 베트남 증시, 연중 최저치 경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디스가 베트남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주요 수출 기반 붕괴, 외국인 투자 급감, 경제 구조적 취약성 노출. 스탠더드 앤 푸어스도 부정적 전망으로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베트남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급등합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떠났다는 신호 자체가 이 나라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였거든요. 인텔이 베트남 투자를 전면 보류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 계획을 백지화했죠. 일본 소니가 공장 증설을 무기한 연기했고요. 대만 폭스콘까지 신규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베트남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를 계속 모니터링했는데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댓글들이 넘쳐났어요. 삼성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산다. 빈페스트가 있으니 테슬라를 이길 수 있다. 5년이면 한국을 따라잡는다. 박린성에서 8년간 삼성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판반 투엔씨를 인터뷰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삼성한테 고마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일해서 받은 월급인데요. 오히려 삼성이 우리를 버리고 간 게 나쁜 거 아닙니까? 15년간 삼성 덕분에 월급을 받고 집을 사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으면서도 그 모든 호의를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베트남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첫째는 삼성이라는 경제적 기둥입니다. 둘째는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경제적 기둥은 시간과 돈을 들이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베트남이 다시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2025년 7월에 터졌거든요.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숫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2025년 7월 12일,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한 통의 긴급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현지 조사팀이 보낸 자료였는데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박린성 산업단지 붕괴 현황 긴급 보고. 저는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숫자들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참혹했거든요. 삼성 베트남 공장 가동률 2024년 12월 95%에서 2025년 6월 22%로 급락. 협력사 1200개 중 463개 폐업 확정. 347개 추가 폐업 검토 중. 박린성 실업률 전년 대비 340% 증가.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3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베트남 전체 제조업 가동률 전년 대비 31% 하락. 이유, 전력 부족 및 원자재 공급망 붕괴. 삼성이 떠나자 연쇄 반응이 시작됐던 겁니다. 삼성과 직접 관련 없는 산업까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현지 조사팀에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베트남 하노이 지사에 파견된 제임스 리 경제 분석관이었죠. 캠벨,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박린성은 사실상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어요. 제임스는 화면을 돌려 창밖을 보여줬습니다. 오후 2시인데도 거리는 한산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출퇴근 시간마다 수천 대 버스로 북적이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저기 보이는 아파트 단지 아시죠? 2년 전에 완공됐을 때는 분양가가 평당 800만 동이었습니다. 지금은 300만 동에도 안 팔려요. 62% 폭락한 겁니다. 그런데도 매수자가 없어요. 다들 이 지역을 떠나려고만 하니까요. 제임스가 차를 몰고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공장 건물들이 즐비했는데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유리창에는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삼성 2차 협력사였던 베트남 로컬 기업입니다. 플라스틱 부품 만들던 곳이에요. 직원 230명 규모였는데 지난달에 완전히 문 닫았습니다. 제임스가 차에서 내려 공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철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안쪽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죠. 사장을 만나봤는데 매출의 92%가 삼성협력사에서 나왔대요. 삼성협력사들이 인도로 가버리니까 주문이 끊긴 겁니다. 버틸 방법이 없었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30명 전원 해고됐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대요.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요. 그중 70%는 아직도 재취업을 못했습니다. 박린성에 일자리 자체가 없거든요. 제임스는 다시 차를 몰아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삼성 직원들로 북적이던 상업지구였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장면이 충격적일 겁니다. 거리 양옆으로 늘어선 상가 중 절반 이상이 셔터를 내린 채였습니다. 식당, 카페, 옷가게, 핸드폰 매장. 영업 중인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어요. 저기 보이는 쌀국수 식당 아시죠? 베트남 현지 언론에도 나왔던 유명한 곳입니다. 삼성 직원들이 점심시간마다 줄 서서 먹던 곳이에요. 하루 매출이 2천만 동, 우리 돈으로 120만 원 정도 나왔대요. 지금은 하루 200만 동도 안 나옵니다. 90% 감소한 거죠. 제임스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은 딱 2테이블 뿐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무기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베트남어로 몇 마디 나누더니 다시 영어로 통역해줬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15년간 장사했대요. 삼성이 들어온 뒤로 대박이 났고 돈을 모아서 집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세도 못 내서 다음 달이면 문 닫아야 한대요. 빚만 2억 동 넘게 졌답니다. 저는 숫자를 메모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런 식당이 박린성에 얼마나 됩니까? 제임스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삼성과 협력사 주변에 음식점이 약 850개 있었습니다. 그중 430개가 이미 폐업했고 280개가 폐업 준비 중입니다. 살아남은 곳은 140개 정도인데 그마저도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어요. 제임스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주거지역으로 향했죠. 더 심각한 건 2차, 3차 피해입니다. 삼성 직원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까 모든 업종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반쯤 비어 있었어요. 진열대에 상품이 듬성듬성했습니다. 저 편의점은 하루 매출이 80% 떨어졌대요. 재고 채울 돈이 없어서 저렇게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주인이 말하길 손님 대부분이 삼성 직원 가족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제임스가 차를 세우고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는 학원가입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2년 전만 해도 저녁이면 아이들로 북적였죠. 지금은 절반이 문 닫았습니다. 실제로 건물 2층 창문마다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1층 영어학원에 들어가서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원장 말로는 학생이 280명에서 45명으로 줄었대요. 84% 감소입니다. 대부분 삼성 직원 자녀들이었는데 부모가 해고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났답니다. 이번 달까지만 버티고 문 닫을 거래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이 직접 고용한 10만 명, 협력사 고용 20만 명, 여기까지는 1차 피해였어요. 하지만 2차, 3차 피해가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식당 주인, 편의점 주인, 학원 강사, 부동산 중개인, 택시기사, 마트 직원. 이 사람들은 삼성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삼성 직원들이 쓰는 돈으로 먹고 살았던 거죠. 그들까지 합치면 피해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캠벨,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박린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임스가 또 다른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전력의 약 8%를 단독으로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가동을 줄이니까 전력 수요가 급감했어요. 발전소 입장에서는 큰 고객을 잃은 겁니다.
베트남 전력공사가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오히려 전력 부족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베트남 전력공사는 삼성한테 받던 전기료로 다른 인프라 투자를 했거든요. 그 돈이 끊기니까 신규 발전소 건설이 전부 중단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력난이 더 심해질 겁니다. 저는 악순환의 고리를 파악했습니다. 삼성이 떠나자 세수가 줄었고 정부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중단됐고 경기는 더 나빠졌죠. 그러니까 다른 외국 기업들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임스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입니다. 인텔, 베트남 투자 전면 보류.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백지화. 폭스콘, 신규 라인 증설 취소. 소니, 공장 증설 무기한 연기. 나이키, 일부 생산 라인 인도네시아 이전 검토.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전년 대비 45% 감소. 제조업 생산지수 28% 하락. 수출액 22% 감소. 저는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대책이 있습니까? 제임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책이라는 게 겨우 금리 인하하고 세금 좀 깎아주는 정도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인데 그건 돈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를 더 이상 안 믿는 겁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를 정리했죠. 삼성 직접 피해 652억 달러 수출 감소, 30만 명 실업. 협력사 피해 1200개 중 800개 폐업 위기. 2차 피해 식당, 상가, 학원 등 소상공인 50만 명 생계 위협. 3차 피해 부동산 폭락, 금융권 부실, 전력 공사 적자.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2025년 8월 베트남 정부가 발표할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예측해봤습니다. 지난 10년간 6%대를 유지하던 숫자가 어떻게 나올까요? 제 계산으로는 마이너스 2.3%였습니다. 베트남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건 1986년 도이머의 개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제가 정말로 우려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베트남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자료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댓글들은 여전히 이랬어요.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빈페스트가 있다. 5년이면 다시 일어선다. 삼성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산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장에게 제출할 긴급 분석이었죠. 베트남 경제는 현재 3단계 붕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1단계, 삼성 이탈로 인한 직접 타격. 2단계, 협력사 및 관련 산업 연쇄 도산. 3단계, 외국인 투자 급감 및 경제 전반 위축. 현재 2단계가 진행 중이며 3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베트남은 향후 5년간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경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신뢰를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전 세계가 목격하게 될 거였거든요. 그리고 2025년 9월, 제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베트남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2025년 9월 15일, 저는 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동남아 경제 전망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회의실에는 각국 재무부 고위 관료와 경제 전문가 5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이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슬라이드가 떴을 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베트남 2025년 2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3.1%, 3분기 전망 마이너스 4.8%. 제 예측보다 더 나빴습니다. 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베트남 경제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삼성전자의 생산 거점 이전으로 인한 수출 급감, 외국인 투자 급감, 내수 시장 위축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실업률 11.2%, 청년 실업률 23.8%, 망린성 지역 실업률 34.5%.
국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방린성입니다. 삼성이 집중되어 있던 지역인데 실업률이 34.5%에 달합니다. 사실상 경제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 주민 150만 명 중 50만 명 이상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독일 재무부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기업이 떠났다고 한 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무너질 수 있습니까? 베트남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흡한 거 아닙니까? 국제통화기금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응 능력이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15년간 삼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삼성 하나가 베트남 수출의 17.5%, GDP의 8에서 12%를 책임졌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아닙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권을 줬죠.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베트남 사태는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 공급망에서 파워 밸런스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제가 지난 3개월간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미국 제조업의 한국 의존도를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스마트폰의 42%가 한국 기업 제품입니다. 반도체의 31%, 디스플레이의 68%, 배터리의 45%가 한국산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핵심이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 첨단 제조업이 의존하는 핵심 부품의 52%가 한국 기업을 통해 공급됩니다. 직접 수입이든 제3국을 통한 간접 수입이든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경제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52%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공장, 전자제품 공장, 의료기기 공장. 이 모든 곳에서 한국산 부품이 들어갑니다. 삼성, SK, LG. 이 세 그룹이 만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가 없으면 미국 제조업의 절반이 멈춥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애플 아이폰, 삼성 디스플레이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LG 배터리 없이는 못 만듭니다. 보잉 항공기 조종석,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게 52%의 실체입니다. 독일 재무부 국장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베트남 사태와 이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이 자기들을 필요로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값싼 인건비와 세금 혜택을 주니까 삼성이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삼성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베트남이 아니어도 인도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있고 멕시코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 없이는 제조업을 돌릴 수가 없어요. 대체제가 없습니다. 중국산은 안보 이슈가 있고 일본산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대만산은 물량이 부족합니다. 결국 한국산밖에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20세기에는 국가가 기업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기업이 국가를 선택합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선택했다가 인도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 경제가 무너졌죠.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진짜 파워를 가진 건 생산기지를 제공하는 국가가 아니라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국장이 제 발표가 끝나자 입을 열었습니다. 캠벨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베트남 사태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캠벨,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게 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대등하다기보다는 상호 의존입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필요하고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베트남 같은 제3국은 이 게임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파트너를 함부로 대하는 국가는 선택받지 못합니다. 일본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트남이 배운 교훈이 너무 비쌌군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52%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미국 첨단 제조업 핵심 부품 한국 의존도 52%. 이 숫자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한국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됐습니다. 둘째,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베트남처럼 생산기지만 제공하는 국가들은 협상력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17.5%라는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었죠. 하지만 52%는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습니다. 17.5%는 한 나라가 한 기업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였어요. 반면 52%는 전 세계가 한 나라의 기업들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한국을 잃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21세기 글로벌 공급망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켰고 국장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캠벨, 베트남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네. 자네 보고서 바로 백악관에 올라갔어. 대통령이 직접 읽었다고 하더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베트남이 결국 국제통화기금 문을 두드린 겁니다. 15년 전만 해도 아시아에 떠오르는 용이라고 불렸던 나라가 이제는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전 세계가 베트남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신뢰를 잃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베트남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거든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블룸버그 단말기를 주시하고 있었죠. 오늘 무디스가 베트남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발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오후 3시 정각 속보가 떴습니다. 무디스, 베트남 국가 신용등급 BA1에서 BA3로 2단계 강등. 전망 부정적 유지.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단계 강등이면 베트남이 국채를 발행할 때 내야 하는 이자율이 최소 1.5%포인트는 오를 겁니다. 베트남 정부 부채가 약 1,200억 달러니까 연간 추가 이자 부담이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4천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무디스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전문을 출력해서 읽기 시작했죠. 베트남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의 생산 거점 이전으로 수출이 급감했으며 이는 베트남 경제가 단일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비정상적 구조였음을 입증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신뢰도 하락입니다. 투자 기업과 맺은 장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위기 상황에서 파트너를 보호하지 않는 태도는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치명적 장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무디스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한국과의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3.8%로 하향 조정합니다. 2026년 전망은 플러스 0.5%로 사실상 제로 성장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구조개혁 없이 단기 부양책에만 의존할 경우 추가 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장이었어요. 캠벨, 무디스 발표 봤나? 스탠더드 앤 푸어스하고 피치도 곧 발표한다는 소식이야.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강등할 거야. 예상했습니다. 세 곳이 동시에 움직이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죠.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네.
베트남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에 신청한 구제금융 규모를 알고 있나? 얼마입니까? 80억 달러야.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베트남이 구조개혁 의지가 없다는 거지. 80억 달러면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국제통화기금이 승인을 주저한다는 건 베트남의 신뢰도가 그만큼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뜻이었죠. 오후 5시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발표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베트남 국가 신용등급 BBB-에서 BB+로 강등.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하향. 투자 부적격 등급.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 연기금과 보험사들은 내부 규정상 투자 부적격 등급 국가의 채권을 살 수 없거든요. 베트남은 이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겁니다. 저는 즉시 베트남 증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하노이 증권거래소 지수가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어요. 장시작 30분 만에 8% 하락, 1시간 후 12% 하락. 오후 2시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입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주식을 던지고 도망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저는 실시간으로 자금 이탈 규모를 추적했습니다. 10월 첫째 주에만 외국인 자금이 37억 달러 빠져나갔어요. 둘째 주에는 52억 달러가 더 빠져나갔죠. 한 달이면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베트남을 떠날 기세였습니다. 제 동료 애널리스트인 사라 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시아 금융시장 전문가였죠. 캠벨, 지금 베트남 은행권이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뱅크런이 시작됐단 말입니까?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노이 주요 은행 3곳에서 예금자들이 줄을 서서 돈을 찾고 있대요. SNS에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즉시 베트남 현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사라 말이 맞았어요. 하노이와 호치민 주요 은행 지점마다 예금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패닉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트남 4위 은행인 사이공상업은행이 정부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금 인출이 너무 많아서 유동성이 고갈됐다는 거였죠. 저는 2024년 베트남을 뒤흔들었던 초대형 금융 스캔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영미란 사태 말이죠. 270억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베트남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던 그 사건이요. 당시에는 그래도 삼성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돌아가니까 경제가 돌아갔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았죠. 그래서 시스템이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삼성이 떠나고 실업률이 치솟고 부동산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금융 불안까지 겹쳤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새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워싱턴 주재 베트남 대사관 경제참사관과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 대학 동기였거든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캠벨, 솔직히 말해서 지금 베트남 정부는 길을 잃었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는 자신만만했어요. 경제성장률 6%, 외국인 투자 급증, 포스트 차이나의 대표주자. 모두가 베트남을 주목했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오만했어요. 우리는 삼성이 베트남을 절대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값싼 인건비와 세금 혜택 때문에 붙잡아둘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삼성이 진짜 원한 건 세금 감면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였어요. 그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2024년 1월 우리가 세금을 3배로 올렸을 때 삼성 측에서 경고했어요.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무시했습니다. 7월 전기를 끊었을 때도 삼성이 다시 경고했어요. 하지만 또 무시했죠. 11월 관세 문제가 터졌을 때는 아예 나 몰라라 했고요. 그때마다 삼성은 점수를 매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베트남은 신뢰할 수 없다였던 거죠. 정부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일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해요.
삼성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무진들은 알고 있어요. 최소 10년은 안 돌아온다는 걸요. 어쩌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죠. 그럼 대책은 뭡니까?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받고 허리띠 졸라매는 수밖에요.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조건이 가혹해요. 공무원 30% 감축, 공기업 민영화, 재정 긴축. 이걸 실행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안 받으면 디폴트 위기예요. 저는 그와 헤어지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난 10개월을 정리해봤어요. 17.5%라는 숫자를 발견했을 때 저는 베트남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 1월 삼성이 인도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베트남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3월 베트남 장관이 서울에서 굴욕을 당했을 때 저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예측이 전부 현실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대량 실업, 외국인 투자 급감, 신용등급 강등, 금융 불안, 구제금융 신청.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습니다. 베트남 회복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여러 변수를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승인, 강력한 구조개혁 실행, 새로운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공. 이 경우 베트남이 정상 성장률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7년이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구제금융 조건 이행 실패, 추가 신용등급 강등, 외환 위기 발생. 이 경우 베트남은 10년 이상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중간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구제금융을 받되 개혁은 절반만 이행하고 외국인 투자는 조금씩 돌아오되 과거 수준은 회복 못하고 성장률은 2에서 3%대에서 정체. 회복기간 최소 10년.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신뢰의 가격, 베트남 사태가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15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1년이면 충분합니다. 베트남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5년간 쌓은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 대가로 베트남이 치르는 비용을 계산해봤습니다. 직접 비용, 수출 감소 약 1,200억 달러, 실업급여 및 사회 안전망 비용 30억 달러, 구제금융 이자 추가 부담 연간 18억 달러, 외환 보유고 감소 450억 달러. 간접 비용, 국가 브랜드 가치 하락, 향후 10년간 투자 유치 기회 상실, 인재 유출, 사회 불안 증가. 총 비용을 계산하면 향후 10년간 최소 2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베트남 GDP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신뢰를 잃은 대가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값비싼 자산은 석유도 금도 아닙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국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미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세미나 주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역할이었습니다. 세미나장은 서울 중구 한 호텔 대연회장이었어요. 양국 정부 관료, 기업 임원, 학자들 3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죠.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삼성 부사장, LG 전무, SK 상무, 한국 주요 기업 고위 임원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지난 11개월간 베트남 사태를 추적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경제는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24년 12월, 베트남은 자국 수출의 17.5%를 삼성 한 곳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삼성은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 경제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11%를 넘었고 국가 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핵심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미국 첨단 제조업이 의존하는 핵심 부품의 52%가 한국 기업을 통해 공급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 세 가지 없이는 현대 제조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디스플레이의 70%가 삼성산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의 65%가 LG와 삼성산입니다. 엔비디아 AI 칩, 고대 역폭 메모리의 95%가 SK산입니다. 이것이 52%의 실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에게는 인도라는 대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한국을 잃을 수 없습니다. 한국을 대체할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안보 문제가 있고 일본은 생산 능력이 부족하고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기업 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20세기에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값싼 인건비, 세금 감면, 토지 무상 제공. 하지만 21세기에는 선진국들이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을 잡아두기 위해 경쟁합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삼성과 LG에 수백억 달러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태가 남긴 세 가지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베트남은 30년간 세제 혜택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1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 순간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둘째, 위기 때 파트너를 보호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관세 위기가 닥쳤을 때 삼성을 방치했습니다. 파트너십이 깨졌습니다. 셋째, 오만하면 안 됩니다. 베트남은 삼성이 절대 떠나지 못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베트남이 치르는 대가는 향후 10년간 최소 2천억 달러입니다. 이것이 신뢰를 잃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사건은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였습니다. 삼성이 떠나자 베트남 경제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한 가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기업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한국 대기업 부사장이 손을 들었어요. 캠벨 박사님, 그럼 한국 기업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협상력이 강해졌다고 해서 오만해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협상력이 강하다고 해서 파트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미국, 유럽, 인도. 이들 국가와의 관계도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52%라는 숫자는 현재의 기술력에서 나온 겁니다. 이 우위가 무너지면 협상력도 사라집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삼성 부사장과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베트남 철수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인물이었죠. 캠벨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베트남을 떠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베트남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투자를 했어도 신뢰가 없으면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 1월 세금을 3배로 올렸을 때 우리는 경고했어요. 7월 전기를 끊었을 때 다시 경고했죠. 11월 관세 문제 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그럼 인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베트남보다 나은가요?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인도 정부는 약속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의회를 통과시켜서 쉽게 바꿀 수 없게 했죠. 전용 전력선을 깔아줬고 세금 보조금도 약속대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태도예요. 인도는 우리를 파트너로 대합니다. 베트남은 우리를 세입자로 대했고요. 앞으로 베트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최소 10년은 지켜봐야죠. 베트남이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난 11개월을 되돌아봤어요. 2024년 12월 17일 새벽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17.5%라는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고요. 한 나라의 운명이 한 기업 손에 달려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11개월 후 제 직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을 잃었고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4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11% 실업률, 투자 부적격 등급, 구제금융 신청.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더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52%라는 숫자 말이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한국 기업들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국장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캠벨, 자네 서울 발표 반응이 뜨겁네. 백악관에서 자네를 국가안보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하더군.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자문해달라는 거야. 백악관도 깨달은 거죠. 21세기에는 한국이 미국만큼이나 중요한 파트너라는 걸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질서,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였습니다. 베트남 사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태가 남긴 교훈은 이제 시작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 사건을 통해 배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이 떠난다는 것을요. 파트너를 함부로 대하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을요. 오만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라는 것을요. 미국이 필요로 하고 유럽이 의존하고 아시아가 주목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20세기는 석유가 권력이었습니다. 21세기는 기술이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베트남은 삼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한국을 잃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질서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파트너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교훈을 가장 잘 이해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푹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죠. 11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계속될 것이고 한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며 신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것을요. 베트남은 10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전 세계는 하나를 배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국가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1번 대한민국 기업 자랑스럽다. 2번 베트남 자업자득이다. 편하게 번호로 댓글 남겨주세요.